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해군 장교로 복무할 당시였습니다. 핵 잠수함 작전에 지원한 까닭에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온갖 날카로운 질문 끝에 마지막 질문이 던져집니다. 해군 사관학교 다닐 때 귀간의 성적은 어떠했는가? 이에 카터는 성적에 자신이 있었기에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저는 820명 중에 59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칭찬 대신에 또 하나의 질문이 되돌아왔죠. 귀간은 그때 최선을 다했는가? 잠시 생각해보고 나서 카터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늘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카터를 바라보던 제독은 진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인터뷰를 끝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기를 기도합니다. 2016년 정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축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카터 대통령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가 후보로 선거운동을 할 때 어느 기자가 카터 후보께서는 여자에 대한 간음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그런가 하니 아주 자신 있게 간음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럼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예. 거예요. 그런 분들 성경을 한 구절 인용하더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용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할 때 아, 사람들이 그렇겠구나. 참 솔직한 사람이다. 네.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그만두고 한국에도 여러 번 뭐 북한에 가시기 전에 들리고 또 북한 갔다가 들리고 그럼 내가 자주 만나는데 예. 이제 뭐 침례교 집사고 나는 침례교 세계 총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도 여러 번 만나 뵙고 근데 사람이 솔직하고 대통령 그만두시고 뭐 망치 들고 해부태 없는 사람들 집저지로 다니는 거 보면은 참 재임기보다는 대통령 그만두시고 더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도 자기가 암에 시달려서 투병을 하고 있고 그 다 낫다고 그러지만은 그러한 기간에도 자기 고향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예. 교육을 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이 왜 그렇게 살았나 보면은 역시 신앙이죠.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참 우리들이 배울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순박하고 또 만나 보면은 뭐 지사 재임시나 대통령 재임시나 끝마치고 내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후원금을 보내요. 네. 그 양반 하는 일에 대해서. 예. 그리고 대통령 때 백악관 사는 집도 가보고 자기가 가르치는 교회도 가보고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카터 센터도 가보고 참 모든 거 봤는데 우리 정치인들도 본받을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실 텐데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일화를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새누리당 심윤조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새기진 못했는데 대사도 하시고 또 외무부 차관도 하시고 이제 국회의원 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을 내가 만나봐도 굉장히 전형적인 핸섬 남자로 보이는데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까? 정치하는데 좀 뒤로 밀리는 저기가 있습니까?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 특히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서울하고도 이제 강남 갑이니까 그러니까 핸섬하다는 것보다도 하여튼 그 외교관으로서의 갖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좋게들 봐주시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그 소위 그 너무나 젠틀맨적인 입장이 그러한 접근하기가 어렵다. 뭐 처음엔 좀 차갑게 느껴진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 이 험한 정치판에서
그 너무 그 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외교사에 유엔 사무총장이 나온 적이 없고 이번에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내년이면 임기를 마치시는데 이제 이게 방송이 이제 6년도에 16년도에 나가면 올해죠. 마치실 텐데 어떠한 법안을 만드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우에 대한 법안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 반기문 총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나라로서는 첫 유엔 사무총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만두신 다음에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실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초야에만 그냥 계시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활동을 하실 텐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예우는 둘째치고 신변 안전 문제가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IS 문제도 나오고요. 또 남북 대치 상황에서 또 유엔에서 여러 가지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뤘고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도 하시고자 하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경호나 신변 안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제가 쭉 관련 법령을 한번 본 겁니다. 네. 근데 전혀 지금 현재의 법령으로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관련된 법규를 한번 쭉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외교부 측하고도 어떻게 법을 고쳐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신변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인지 지금 검토를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글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꼭 왜냐? 돼야죠. 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을 이렇게 축혀 세우기보다는 긁어내리기를 좋아하는데 적어도 그 자리에서 10년을 봉직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볼 적에도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다. 그런 분에 대한 특별한 예우를 법적으로 만들어서 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걸 보면서 참 그러한 법안이 하나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내년 4월에 심 의원님이 다시 재선이 돼야 되시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30년간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네. 특별히 생각한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외교관 생활을 이제 끝내고 네. 중국에 한 6개월 가 있었어요. 그 중국의 그 북경대학의 교환 교수로 가서 중국에서는 방문학자라고 부릅니다만 가서 6개월 있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정치계에서 저한테 그 정치 입문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망설였고 몇 번 고사도 했습니다만 또 이 국회에서 그 외교의 영역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네. 외교라는 게 정부가 물론 주체가 돼서 하는 거지만 그 의회 외교의 역할도 중요한데 의회 외교를 그래도 담당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저보고 꼭 좀 나와달라고 몇 번 권유가 있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인생의 행로를 틀었다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다시 국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심 의원님 이제 가족 외교관 생활은 우리 바깥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잖아요. 네. 그 사모님이 이제 외교관 부인으로서 30년 동안이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뭐 시궁창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죠. 정치권 싸우는 거 보면은 그런데 들어가시는데 바로 적응이 되십니까? 우선 제가 그 정치권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가장 망설였던 부분이 사실 가족입니다. 특히 이제 그 처가 누구보다 가장 반대를 했고요. 뭐 끝까지 반대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또 누구보다도 큰 조력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처한테는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대사 부인하고 국회의원 부인은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러게 네, 그 네. 사람들이 대할 적에나 예. 또 사회에서 어떠한 이목이나 많이 차이가 있죠.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 대사나 대사 부인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부인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저는 그 처한테 정말 한없이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국민과 대면했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그 전에 제가 대사로서 현지 교민들하고 그 상당히 친밀하게 지낸 편이기 때문에 뭐 지역구의 주민이라든지 일반 국민도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은 없고요. 다만 제 처지가 이제 다른 게 대사건 뭐 외교부의 어떤 직책을 갖고 있건 그건 조직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라는 조직이 있고 정부라는 조직 속의 한 사람인데 그래서 뭔가 저한테는 보호막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국회의원은 그 흔히 우리가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한 모든 행위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일하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까지 다 지는 겁니다. 조직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뜻에서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기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계획을 세울 때나 행동을 할 때나 그리고 어떤 결과를 예상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좀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원님 말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법을 통과해가지고 제외 사는 우리 국민들이 참정권을 줘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는데 부작용이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제외 국민들한테도 참정권을 어떠한 형태로든 준다 하는 정신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그것이 이제 동포 사회의 균열을 초래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포 사회가 이것 때문에 그 전에도 대립과 반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훨씬 그러한 상황이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의 교민 정책이라는 게 살고 있는 거주국에서의 주류 사회, 메인스트림에 진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정책인데 이 참정권을 통해서 이분들이 혹시 국내에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좀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안테나를 국내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내심 상당히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해보니까 정작 우리 제외 동포들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동포들이 투표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하러 한 번 공간에 가야 되고 또 투표하러 한 번 더 가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을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밀집돼 있는 곳이 아니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비행기를 타고 갈 정도로 멀리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카고 총영사관이 12개 주를 담당하는데 시카고에만 있으니까 멀리선 비행기를 타고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는 제외 동포들보다는 유학생이라든지 단기 체류자들이 투표하기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제외 동포 사회 전체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제가 몇 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저희 제외 동포들도 가급적 많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크게 아팠던 기억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예. 학창 시절이라기보다 어릴 때죠. 제가 예.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는 저희가 동계 진학이라 그래서 같은 계열의 학교를 갈 때는 시험을 안 치고 갈 수가 있고 다른 고등학교를 가고자 할 때는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다른 데를 가려고 생각을 해서 네. 시험 공부를 쭉 하다가 한 거의 시험 얼마 앞두고 그러니까 그때가 11월이나 12월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급성 신장염이라는 걸 알아갖고 그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이제 포기를 하고
소위 동계 진학을 했죠. 시험을 안 치고 그냥 고등학교를 갔던 거죠.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에 6년 다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는데 오히려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게 더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좀 드러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하셨던 건가요? 그때 신앙이라기보다도 제가 그때 네. 드러누워 있으면서 그 말하자면 주위에 있는 책을 뭐 거의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럴까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그 독서를 그때 했는데 사실 제가 중3 때 아팠대지만 그 전에 저희 때 이제 중학교 입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소위 그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을 때인데 그때부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제가 굉장히 키가 컸어요. 근데 이게 성장을 점점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는 키 순서대로 이제 번호를 매겼는데 그렇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뭐 50번대, 60번대 이랬는데 이게 점점 좀 앞으로 오더니 마지막엔 30번대로까지 갔어요. 저는 5번을 했어요. 그러시고 그래서 그 30번대에서 이제 그 병에 걸려서 한 6개월 있으면서 그때 이제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드러너만 있어서 그런지 다시 키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네. 그때는 그 드러너 있었기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해서 키가 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뭔가 제가 이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 그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 같아요. 어떤 책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게 다 그 멜팅돼서 융합이 돼 갖고 어떤 하나의 작은 인생관을 형성하면서 네. 우리가 저기 그 누에고치가 변해서 이렇게 나비가 되듯이 그런 아픔의 과정을 몇 년 거치면서 이렇게 탈바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그 좀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게 됐는데 뭐냐면은 그 인간에게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것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뺏는 것도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다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자만하지 말고 자기가 다 뺏겼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절대 낙담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항상 지금의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내 인생엔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네.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읽었던 많은 책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저는 그때 파우스트라는 게 희곡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이제 보면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영혼이라는 걸 팔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 얻은 어떤 자기의 이득은 결코 자기의 최종적인 이득이 안 되는 것이구나. 그 영혼이라는 건 지켜야 되는 것이다. 어떤 지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갖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도 어린 나이지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네.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이 그러니까 뭐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고1 때까지 한 5년 동안의 기간이 말하자면 저에게는 그 좀 어릴 때라서 제가 그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싶지만 하여튼 제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형성기였다.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심의원님께서 사모님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어디서 만나셨어요? 집안 윤회하셨어요? 중매? 요새로 얘기하면 그게 중매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집안 어른하고 잘 아시는 분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얼마 동안이나 사귀셨어요? 결혼하시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뭐 만났다 안 만났다 해갖고 한 1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나서 만나기 시작해서 해외 나가기 전에 결혼했으니까요. 네. 그럼 지금 자녀가 몇이나 되세요? 둘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사모님하고 결혼하시고 뭐 후회한 적은 없죠? 후회 이런 거보다는 항상 그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 우리 외교관 생활이라는 게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근무할 때나 또는 외국에서 근무할 때도 외국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제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동경, 뭐 워싱턴 이런 데서 근무하다 보니까 서울하고 계속 바삐 돌아가고 뭐 여름 휴가도 거의 못 가는 생활을 하면서 말하자면 옛날 남자 스타일이죠. 집에는 별로 신경 못 쓰고 집은 이제 집사람한테 맡겨놓고 저는 바깥 일에만 신경 쓰고 근데 그걸 항상 잘 버텨왔기 때문에
저는 그 아내 덕에 이렇게 나름대로 일을 해올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다 출가를 시켰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어. 네, 아직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던데요. 네, 참 아직 효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어머니가 굉장히 애들한테 빨리 결혼하라고 그럴 텐데. 제 처도 그 애들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맡겨놓는 그런 본인들한테? 타입입니다. 네, 네. 뭐 나서서 누구를 소개해서 만나봐라 뭐 이런 얘기도 거의 안 하고요. 니들이 알아서 인연이 되는 사람하고 하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있습니다. 강남에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네. 조금 강남은 좀 그래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 보면은 여당이 좀 야당보다 유리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힘들죠? 선거구 관리하는 게. 일반적인 그 주민들의 성향은 그 보수 성향이 아무래도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그 보수 성향이라 그래서 무조건 새누리당 사람을 무조건 찍는 것은 아니다. 하여튼 저 지역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근데 특히 이제 강남 분들은 또 그 국가를 위해서도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비교적 또 높은 평가를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또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잘 그 시간도 봐가면서 균형을 봐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거기 또 뭐 경선을 해야 됩니까? 그 공천 과정에서. 아직 뭐 공천 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경선을 통해서 공천 후보를 정하는 것으로 이런 입장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무슨 뭐 야당에서 주장하던 무슨 뭐 점수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10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뭐 후보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 신인한테는 10%의 가산점을 준다. 주고요. 그리고 여성한테는 또 추가 10%를 주기 때문에 여성 신인한테는 20%를 주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일단 그 신인들이 아무래도 그 현역이나 기존에 정치했던 분들에 비해서 그 지역의 이제 그 인지도라든지 조직적 측면에서 좀 약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가산점을 주는 것 같고요. 근데 100m를 뛰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20m 앞에 나가서 뛴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냥 뭐 한번 어디 뭐 시의원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한테 아무 점수 안 주고 여자가 나왔다고 20점을 주고 참 무슨 정치가 그냥 1대1로 시합해서 이기면 되는 거고 지면 자신 없으면 안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저들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국민들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들. 목사님 말씀도 충분히 아니 그 저희는 일리가 놀라서 있는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서 이게 발상이 돼서 그러니까 나왔는지. 정치 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지역 활동하고 나름대로 4년 동안 쭉 준비를 해온 사람한테 10% 가산점까지 줄 경우에 그 뭐 상당한 그것이 그 메리트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소위 그 교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아니 교체는 투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인데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오래 거기에 이제 자리 잡은 정치인들은 웬만해선 투표로 잘 바뀌지 않는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건 뭐 인위적인 그런 네. 저 교체의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참- 실제로 해보면 지역구에서 여성이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그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표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 여성들의 좀 더 사회 진출을 위해서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50%를 넣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늘리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의 60%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더 여성의 비율을 늘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같은 데 보면은 그 제가 대사로 있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보면 비례대표 명부를 만드는데 어떤 특정 성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의 성이 3명 연속 이상 못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남자로 되던 여자 여자 남자로 되던 그러니까 3명씩 끊어서 봤을 때 어디를 끊어서 보더라도 동성이 셋 연달아 못 있는다 돼 있기 때문에 남녀 구분을 안 한 거죠.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가 말로는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젠더 이퀄리티, 그 양성 평등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지금 여성 우대 조항이라는 게 나중에 남성 우대 조항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양성 평등의 길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이다. 예, 왜냐하면 50년, 60년 전만 하도 교회에 여자석이 따로 있고 남자석이 따로 있고 그 전에 올라가 보면은 한가운데 카탱을 쳐서 이건 여자석이고 이건 남자석이고요. 서로 이렇게 보지도 못할 텐데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뭐 여성 파워가 엄청 세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교도소 소장 중에서도 여자가 나오고 있고 이제 대사들도 여자가 이제 진출하기 네. 시작할 텐데 그렇습니다. 한 세대만 지나가면은 여성 파워가 엄청 저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정치권에서 좀 한번 배려를 해야 되겠죠. 결국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대사님 지내고 그러셨기 때문에. 통일이 언제쯤 온다고 뭐 명확히 예견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점점 통일의 시기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00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가서 6.15 그 공동선언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통일은 우리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30년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2030년입니다.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 15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통일이 온다는 생각하에 통일의 준비를 빨리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통일의 준비는 크게 이제 3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국내적인 준비. 그것은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겁니다. 지금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하는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었어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을 얘기하면서 요즘은 상당히 통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통일이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부여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진전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조금씩 퍼지고 있어서 요즘 통일에 대한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건 잘 가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국제적인 지지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분단 한국보다 통일 한국이 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되고 그 나라의 지지를 얻어야 되죠. 여기서 가장 이제 관건은 결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주변 강국인데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원래 한미동맹으로 튼튼하니까 이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국이 이제 그동안 거의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전략적 관계라는 걸 만든 그 전략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장래를 논의할 수 있는 단계로 가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이러한 전략적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도 뭐 착실히 진전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별로 얘기 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기도 한 게 바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독일 통일을 뭐 서독의 흡수 통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 보면은 동독 주민이 선택한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동서독 간에 많은 교류가 있으면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국경을 많이 넘어와서 베를린 장벽을 쳤지만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그 다음에 90년도에 동독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그 총선에서 나온 정당이 그 네이션 유니온 그 뭐 국민 동맹 좀 되는 거죠. 이게 나왔을 때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서독에 의한 통일입니다. 이거를 동독 주민이 그 당을 압도적인 다수로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이 바로 서독하고 통일 교섭을 해서 뭐 사회협정, 경제협정, 화폐통합 이런 거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된 시점에 통일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북한 주민이 남한에 의한 통일을 선택하게끔 만들도록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당연히 북한을 접수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국제 상황은 그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국제적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 문제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북한 주민이 우리 남한에 있는 통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뭐 전 정권이나 지금 현재 정권 기독교에서 우리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 좀 허락을 해달라. 대통령한테도 직접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국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에서 마음대로 뭘 보내고 싶어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한 게 물꼬가 터지면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는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인 그 차원에서 좀 한국에 우리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나누어 줬으면 좋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역시 뭐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 박근혜 정부의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도 인도주의적 지원이 그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이루어진다 하는 게 사실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 행해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그런 외교적 방침을 대북 정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당시 12월 달에 북한이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5번째로 했고요. 그다음에 2월 달에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에 3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철수하라고 그 퇴거하라는 식의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개성공단을 폐쇄했어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자잘한 무력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모멘텀을 못 찾은 겁니다. 모멘텀을 못 찾았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우리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러게요. 최근에는 북한이 뭐 인도주의적 지원 안 받겠다 이렇게 또 거부한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은 민간 차원에서는 이제 계속하도록 활성화시키고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저는 주로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소위 그 생필품 지원 같은 건 북한이 요새 자기네들도 먹고 살만하다고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거를 직접 나서기보다는 뭐 영유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든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고 그거보다는 서로 호혜적인 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산림 녹화라든지 뭐 그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북한의 실질적인 그러한 삶의 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지원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얘기를 제가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통해서 정부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가야 네. 이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남한을 선호하고 그러한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새누리당의 심윤조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영화 연평해전 네. 마지막 크레딧에서 의원이 이름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에 동참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네. 뭐 제가 뭐 해군 출신이고요. 네, 네, 그래서 연평해전에 대해서는 전 조금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1차 연평해전 때 너무 일방적으로 이기는데 자만을 해서 우리가 교전 수치까지 고쳐가면서 북한한테 허점을 많이 노출했기 때문에 발생한 해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운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우리 국민들이 받은 어떤 그 상처는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평소에 그 연평해전 특히 그 2차 연평해전에서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영화가 나온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봤어요. 근데 뭐 제작비가 뭐 부족하고 또 주연도 바뀌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러는 차에 우리 국회에서 그럼 이걸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액수는 많지 않지만 기꺼이 동참을 했고요. 그 뒤로 그 연평해전 관람을 위해서 저희 지역 주민 한 4, 50명을 제가 같이 가서 그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평해전을 쓴 그 작가가 있어요. 최순조 작가라고. 그래서 그분도 같이 관람을 하고 끝나고 같이 그 뒷얘기도 나누고 지금도 뭐 그 작가하고는 만나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네.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나오는 힘있는 목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의 성가대 지휘자의 건강을 두고 기도 중인데 제 기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휘자님은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해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문화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CCM 가수를 했던 실력파이기도 하고 평상시에 찬양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분, 바로 저의 지휘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강상의 문제로 지휘자님의 목이 굳어서 노래를 한 소절도 부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몇 달째 성가대원들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목소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목소리는 상한 그대로입니다. 지휘자님과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주님 다 계획하고 계시겠죠. 예전처럼 신나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긴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슬픕니다. 지휘자님의 굳어버린 목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화 올림. 우리 여기 기도팀이 있죠? 네,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기도팀이 중보기도팀이 네. 한번 기도를 좀 해줬으면 네. 좋겠어요. 네, 지휘자님 목소리가 빨리 회복돼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간증할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도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새누리당 심윤조 국회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 밀착형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소통을 많이 하고 발로 뛰시는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실 제가 그 소위 이제 전략 공천으로 지역에 갔기 때문에 그 가끔 제가 이제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면은 중앙에 있는 그 당직자나 이런 분들께서는 거기는 전략공천 지역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지역 행사를 열심히 다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치인은 하루를 하더라도 지역 구민들로부터 우리 심윤조가 우리 국회의원인 것이 자랑스럽다. 내가 그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뭐 나중 제가 한 번 더 하고 안 하고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 지역 구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 그것이 나한테는 더 중요한 최우선이죠. 가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닌다 해갖고 나름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뭐 행사에 참여라든지 이런 거를 부지런히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아직
뭐 많은 미흡한 점은 있었겠지만 그런 자세를 갖고 움직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활동할 거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주민들 행복하겠네요. 거기서 싫다고 그러면요 수원이로 오세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